그리고 그 공항에서 여기 대통령궁까지 오는 그 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 대통령궁, 그리고 이따 니네들이 묵을 그 관저, 그거 전부 중국이 공짜로 지어줬는데, 아프리카의 지상은 각 국가께 맞아요. 근데 지하는 이미 다 중국 거더라고요. 미국이 드디어 우리가 힘을 쏟을 때 효과성이 제일 높은 타이밍이라고 본 것 같아요.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정말 외교 전쟁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일종의 싸움을 벌이는 곳이 있죠. 바로 아프리카 대륙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미국이 좀 뒷짐지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크게 갖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만 해도 아프리카를 뭐 거지 소굴이라고 불렀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렇게 놀랐었는데, 이제 미국이 좀 이렇게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아프리카를 보는 시각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2000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공을 들인 게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인데요. 2000년부터 2012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OECD 나머지 국가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FDI로 쏟아부었던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 중국 한 나라가 아프리카에 투자한 금액이 5배 더 많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직접 투자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지원한 것인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원 확보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건 석유뿐만 아니라 각종 광물 자원, 그리고 벌목까지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자원을 싹쓸이해야 될 정도로 중국이 그 당시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전 세계 철광석의 절반을 중국이 혼자 갖다 쓰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자원을 어디서 수급받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가성비 높은 자원들에 눈독을 들인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과에 대항하기 위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UN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나라든 아무리 부자 나라든 일국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베네수엘라랑 쿠바 몇 나라 빼고는 미국이 찬성하면 같이 찬성하고 미국이 반대하면 같이 반대하는 나라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면 이 중남미 국가들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팅, 투표 싸움에서 그 표밭을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도 어딘가 표밭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설득하기 높은, 가성비 높은 대륙으로 아프리카를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와의 지속적인 관계 설정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그렇게 갑자기 뭐 누가 찾아와서 계세요 하고 저희가 투자 좀 할게요 해서 받아주는 건 아닌데, 아프리카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오히려 중국과 여러 정치적인 노선에서, 경제적으로는 그때는 관계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정치적인 노선에서는 이미 채널들이 아주 공고히 깔려 있었던 그 기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이제 국제적으로 중국의 표밭에 같은 보팅을 할 수 있는 세력, 그 다음에 자원, 전초기지, 이 두 가지 기능으로 상당히 공을 들여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 아프리카 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말 엄청 높아져 있는 거죠? 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실질적으로 세네갈하고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짐바브웨 이런 데 출장을 가보면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 직장이 공공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PT 할 때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의 경제 발전에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하고 뭐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처럼 잘 사는지 알려주겠다고 쉽게 얘기해서 썰 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도 자원 외교든 협력할 걸 찾는 건데, 근데 가끔 거기서 아주 영민한 관료분들이 딱 손들고 잠시만 PT를 중단하시고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가 내린 그 공항, 그리고 그 공항에서 여기 대통령궁까지 오는 그 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 대통령궁, 그리고 이따 니네들이 묵을 그 관저, 그거 전부 중국이 공짜로 지어줬는데. 공짜로? 예. 다시 물어볼게. 뭘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또 이빨 깔 수가 없잖아요. 공짜, 한쪽은 공짜예요. 우리는 뭘 알려주겠다고 뭐 하면서 뭘 PT만 잔뜩 만들어 왔는데 비교가 안 돼요. 와. 비교가 안 돼요. 와.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PT는 마무리를 하고 거기 실무자들하고 높으신 분들은 높으신 분들끼리 가고 실무자들끼리 이제 담소 나누면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놓고 여쭤봐요. 그러면 이 표현이 딱 적합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지상은 각 국가께 맞아요. 근데 지하는 이미 다 중국 거더라고요. 개발권을 다 가져갔어요. 와.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추적을 해보면 유럽 국가께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그런 게 맞는데, 그 회사는 누구 거냐 하면 그 회사의 대주주가 또 중국계예요. 야. 그러다 보니 2000년대 이후부터는 아프리카는 곧 중국,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에 와서야 이제 서방의 경제학자들도 나이지리아가 중요해, 뭐 케냐가 중요해, 뭐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말 이 아프리카 대륙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봤던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대륙 진짜로 그러면 앞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처럼 저평가된 대륙이 없어요. 일단 지도상의 이 착시 효과 때문에도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이제 지도를 피면 우리로 따지면 왼쪽 구탱이에 있다 보니 그냥 이 정도 사이즈 있나 보다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 영토는 뭐랑 맞먹느냐면 미국 더하기 중국 더하기 독일 더하기 프랑스 더하기 스페인 더하기 일본 더하기 한국 더하기 뭐 이걸 다 더한 면적보다 아프리카 면적이 대륙 면적이 더 커요. 그 대륙 위에는 뭐 전 세계 텅스텐 뭐 매장량 1위 뭐부터 해서 구아노 매장량 1위, 인광석 매장량 1위, 뭐 우리가 반도체나 소재나 거기에 꼭꼭 조금씩이라도 들어가는 많은 희소 금속이나 원자재 1등 국가들이 즐비합니다. 바로 이런 원자재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구조만큼 우리가 미래가 예측되는 변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2040년 뒤에는 전 세계 2위의 그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는 이제 이슬람 문명권과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은 또 이슬람 문명과 또 맞물리는 곳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성 부분에서도 그리고 자원을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륙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때 이 거지 속을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짜 아프리카 대륙을 놓고 진짜 각국에 대해서 막 구애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게 된 어떤 결정적 계기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이 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묻지마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했었을 때 미국이 거기에 맞불을 놓는 것은 철저히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심증만 있는 건데요. 그걸 왜 지켜만 보고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저렇게 시설 투자, 인프라 투자를 해준다는 것만 가지고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미국은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정치적 불안전성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아프리카의 위정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자신의 안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가 있는 곳은 석유를 팔거나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은 다이아몬드를 팔고 뭐 아니면 또 사파리를 할 수 있는 곳은 관광 상품을 사파리를 팔아서 그렇게 받은 외화로 본인들이 사고자 하는 건 전부 군수물자예요. 근데 미국은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걸 판매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러시아산 무기들이 많이 아프리카 지역에 와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국이 그동안 계속 좌시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드디어 우리가 힘을 쏟을 때 효과성이 제일 높은 타이밍이라고 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국이 지금 내수 경제가 저렇게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라오스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국채를 빚을 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최근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국채를 뭐 10년치, 뭐 5년치 탕감해주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인 해외 대도국 투자를 지금 주저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겼어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무기 주고 대신 자원 가져가고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었는데 러시아도 지금 경제 제재 등으로 통해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는 또 어려워져서 아직까지 터널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했고 이런 가장 취약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우호적인 손길을 내밀었을 때 또 분위기가 일거에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한 가지는 뭐 저는 정치가들을 전부 곁눈질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주장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인권적인 차원, 즉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분명 선의도 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자, 과연 그러면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확대했던 그 아프리카 대륙의 각국 정부에 대해서 또 각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좀 영향력을 확대할 희망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를 원활하게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인데요. 그런 빈틈에서 여러 가지 밸류체인이 막히기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매물들 쉽게 말해서 확보된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수확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매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아프리카 각지에 있는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지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이걸 빨리 개발해야 될 이유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급의 의존도를 유럽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아프리카입니다. 물류망상 가장 가까워서 경쟁력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아프리카와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될 아주 절박한 상황도 미국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러시아를 확실히 견제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두둑한 선물과 그다음에 거기 위정자들이 가장 걱정해하는 뭐 무기 지원 등 이런 것까지 하면서 다독이면서 같이 갈 기조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약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각국의 민주 질서를 강조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잃었을 때 보면 그 나라의 독재 정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미국의 경우는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정권의 안위 이걸 먼저 따지는 거고 많은 정권이 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미국이 이런 나라의 정부와 손잡고 계속 일을 한다. 중국하고는 달리 불리한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네, 사실 저는 또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착각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민주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국제관계를 설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신들의 미명일 뿐이고요. 독재 정권이건 세습이 되었건 아니면 왕조 국가이던 간에 본인들이 필요했었을 땐 얼마든지 지원을 해줬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제일 먼저 이란 혁명이 일어나서 가장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이란이라는 곳이 쉽게 얘기해서 석유 패권에 있어서 영미권 국가들과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바깥으로 망명가 있었던 이란 왕조를 다시 복권해 준 게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그 왕조가 다시 들어선 게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왕조를 물러내고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란 정부가 그래서 반미적인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국가에서 왜 왕조를 다시 봉인하죠?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아는 상식과 실제 미국의 노선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본인들의 필요가 있다면 표면적으로는 민주화되는 걸 지향해 보이지만 독재자라 하더라도 아마 같이 파트너십을 맺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진 건 아프리카 입장입니다.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이 미국의 구애가 중국도 있는데 또 이제 선택지가 늘었으니까 야, 양손에 떡이다. 골라 가져와 볼까? 이렇게 좀 좋은 상황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아프리카는 보고 있을까요? 예, 아프리카 우리가 갖고. 또 아는 상식과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는 원조 자금이나 FDI 자금이 언제 많이 들어왔느냐 요걸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가장 원활했을 때는 사실 냉전 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서로 자기 편 많이 먹으려고 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공부시켜줄게, 내가 물건 사줄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적극적인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1990년 냉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미국 입장에선 소련이라는 카운터 파트너가 없어지자 보니 이제 후진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대외 원조라든가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한껏 꺾여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언제 붐이 일었느냐? 바로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조금씩 올라가긴 시작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보면 이런 후진국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 쉽게 얘기해서 아직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0%도 안 돼요. 이젠 조도 못 만든다는 걸 다 확인한 거예요. 냉장, 냉동, 방역 시스템도 없고 누가 어디 사는지 거버넌스 체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준다고 못 맞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코로나19 터널을 지나가려면 아직 반도 안 지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어려운 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나라? 옛날에는 중국도 떠올리고 일본도 떠올렸지만 지금 이들 국가들 자기 코가 석자고 바로 위에는 유럽 국가들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지금 유럽도 자기 코가 석자예요. 뗄까마 보일러 다시 떼는 나라들인데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미국밖에 없고요. 아프리카 국가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관계 설정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입장도 아프리카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가장 젊은 대륙이고 맞아요. 그리고 풍부한 지하 자원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부족한 게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 포스트 중국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대륙도 지금부터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네. 자, 그러면 중국이 독식하던 아프리카 시장에
미국이 들어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힘든 건지 아니면 그래도 틈새가 생겼으니까 우리도 일종의 서방 자본하고 성격이 비슷하니까 이게 기회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있어서 조심성을 좀 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이게 좀 표현이 좀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에서 제일 파워풀해요. 네. 여권이. 예.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네. 왜? 우리는 교육해야 되니까 무조건 뭐 비자, 무관세, 뭐 무비자 이런 걸 다 설정해서 다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못 가는 건 바로 이제 북한 정도 못 가는데 미국은 의외로 미국 여권이 못 가는 나라가 많아요. 반미 국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거나 진출하는 건 원활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패권 국가는 아니라 보니 이 여권으로 들어는 가지만 보호를 받거나 거기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우대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이집트에서는 생산 거점 기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모로코라든가 이런 데는 판매 기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뭔가 아프리카 대륙을 모색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직접적으로 자원 채굴이나 자원 외교라든가 이런 것까지 도모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세일즈의 대상으로 주로 삼고 있는 수준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자원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단독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미국계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거와 컨소시엄을 가져가지고 같이 진출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프리카의 모로코라든가 특정 국가들 같은 경우는 EU하고 또 아프리카 전 대륙하고 FTA 같은 게 다 체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저렴한 인건비를 들고 생산을 할 경우 유럽 각 지역과 아프리카 다 대륙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까지 넘보는 생산 거점으로는 이제 동유럽도 인건비가 비싸진 상황에서 북아프리카 지역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전문가라는 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좀 적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게 대가 끊겨서 그래요. 사실 놀라운 게 아프리카 각 국가에 우리가 대사관 관저로 사용한 건물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우리로 따지면 단독주택, 양옥 단독주택 같은 건데 야 여기에 이런 관저가 그래도 있었네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저녁 때 이제 밥 먹거나 그러면서 그러면 대부분 그 관저를 만든 회사가 대우였어요. 대우. 예. 대우가 옛날에 세계 경영한다면서 아프리카 거의 모든 나라의 관저는 대우 김우중 회장의 사저 같은 거였어요. 와. 거기 자주 가면서 외교하고 교역하고 물건 팔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랬는데 대우 그룹이 이렇게 부실해지면서 그 대가 다 끊겼고 그때 대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저택들을 뭔가 리셉션하고 하는데 쓰는 그 저택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 대사관 관저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나서는 그런 아프리카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아주 독보적인 노력을 했던 기업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끊겨버리고 만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아프리카 지역에 교역을 하려면 의외로 진출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꽉 잡고 있고요. 인도 사람들 상권을 거치지 않고선 아프리카에 교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인도는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 들어가 있고 뒤늦게 또 들어온 게 중국이고 그다음에 아주 전통적인 강자들은 이제 그 프랑스나 영국이나 스페인 이게 옛날 식민지의 관계 속에서 말도 통하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셔는 안 돼요. 의외로 치열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